예,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려요. 들립니다. 저희 주제 제목은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리스크라고 해서 너무 좀 뭐 광범위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또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회사의 이 발전 단계도 여러 가지 다르시고, 당연히 법률 이슈도 달리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공통적인 분모가 있으면서도 또 어느 정도 그 깊이가 있고 굉장히 좀 회사 경영에 단순한 실무자 딴에서가 아니라 CEO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야기로는 아주 극초기의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느 정도 시리즈 펀딩도 많이 받으시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저희 투자사이시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일종의 트랜지션 과정, 아주 극초기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어떤 보편적인 주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꼽아봤고요. 첫 번째는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이고, 두 번째는 법률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이고요. 세 번째는 인사 노무 이슈입니다.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사 책임 배임죄 요 첫 번째 주제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이사의 배임죄라는 주제부터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이걸로 만들었는데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 아카데미를 하는 내용이 과연 이 스타트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분명히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특히 배임죄라고 하면 뭐 신문에서는 가끔 나오고 큰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제 뭐 휠체어 타고 들어가시고 이런 거는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스타트업이라는 관점에서 배임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임죄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아주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임원, 모든 경영자가 다 사실은 그 위험에 놓여 있는 되게 보편적인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뭐 저도 경제학을 잘 모르지만 이 대리인 문제라고 해서 어떤 본인과 대리인이 있어서 그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사무를 위임했을 때는 이 어떤 그 정보 접근의 차이 때문에 이 대리인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와 그 경영자 사이에서의 그 이해관계 충돌이 바로 그 대리인 문제이고, 이 배임죄라는 것은 그 대리인이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의 문제를 형사처벌, 너가 그거 잘 못하면 넌 처벌받아야 돼 라고 이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좀 한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리인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국가에는 이런 거를 뭐 민사 책임이나 이렇게 해결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형사 범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스타트업이든 아주 뭐 고도화되어 있는 대기업이든 할 것 없이 어느 회사에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특히 이제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뭐 창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하고 그 파운딩 멤버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그 외에 어떤 이해관계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일치되는데, 회사 그 경영진하고 또 그 회사하고 이해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면은 맞고 또 일면은 사실은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면 맞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되면 그 경영진과 초기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충실히 업무 수행을 하고 어떤 다른 이해 충돌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무조건 우선시한다면 사실은 뭐 그런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당연히 적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은 배임죄 성립을 되게 좀 넓게 보고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는 사실 100% 모자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서 뭐 지원을 막 해주고, 설령 모회사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국 자회사의 이익은 또 모회사로 100% 귀속될 거기 때문에 그게 왜 배임죄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그 모회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게 배임죄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배임죄의 효과를 뭐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정리한 거는 배임죄를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냐라는 문제가 한 가지로는 이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재산상 이익이 5억 미만이냐 이상이냐 또는 50억 이상이냐 이렇게 해서 되게 다른데 소위 5억 이상의 이제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50억 이상이면 또 무기 5년 이상이어서 그냥 감으로는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범죄 중에 속합니다. 이 정도로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사실 대표자가 스타트업 CEO가 구속된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사후적으로 실제 처벌을 받냐 안 받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일단 당연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계약서 같은 걸 보시면은 거의 이제 뭐 얼리 리뎀션 조기 상환 청구권이나 아니면 뭐 풋옵션 조항 같은 거에 보면은 이런 그 대표자에 대해서 뭐 그 횡령 배임으로 기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인신 구속의 형벌을 받게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그런 조기 상환 청구 사유, 풋옵션 사유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조기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상장되어 있으신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하고, 뭐 또 감사 의견 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어떤 해악은 뭐 너무나 심대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배임죄 요건, 즉 어느 경우에 뭐 배임죄가 성립하느냐인데 이건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언제 성립하냐라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 요건인데요. 밑에 이 세 가지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걸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사의 임무 혜택이라고 해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못하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으로는 그런 이사의 임무 혜택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그 이사가 회사에 배임의 행위를 끼치려는 고의, 그런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한국 대법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배임죄를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좀 넓게 하고 있어서 실제 회사에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산을 뭐 50억에 구입해서 뭐 40억에 즉시 팔았다라고 하면 그 즉시 10억의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런 실손해가 발생하기 전, 예를 들어 50억에 구입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가 된다면 배임죄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뭐 계열회사나 이런 데다가 자금 지원을 해서 자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빌려주면 당연히 이제 돈을 빌려준 회사는 재무적으로 그 밸런스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하락했다. 이거는 뭐 회사의 유동성 당장 사실 내가 그 돈을 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면 실손해는 없다라고 반론을 펼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이렇게 회사의 재정적인 손해, 즉 현금 유동성의 하락만으로도 손해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임무 혜택이라는 것이 좀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앞부분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회사가 있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있고 그리고 그 이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사가 회사의 주주들 그리고 회사 그 자체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 뭐 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성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판례는 세 가지를 주로 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가 그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왜 회사가 그 거래를 해야 되냐, 즉 목적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 거래를 한 것이 맞냐라는 걸 먼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결과론적으로 그게 손해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이사들이 이 거래를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냐, 요런 또 두 번째 판단 기준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그 이사회 결의, 어떤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그 어떤 거래였다면 그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 자체를 또 임무 해태 여부에 또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괄호에 뭐 informed decision 이렇게 뭐 영어를 써놨는데요. 이 취지는 이제 단지 이사회 결의를 형식적으로만 뭐 거친다고 반드시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들이 당연히 판단을 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거래가 회사에 어떻게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익이 될 거고, 또는 손해가 되면 왜 손해가 되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이해상충 여지가 있으면 그걸 미리 이사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극단적인 예지만 대표이사가 몰래 숨겨놓은 대표이사 100% 회사하고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가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이사회에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올렸다고 하면,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자기가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는 건 안 알려줬어요. 그럼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실은 이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한 거죠. 그러면 그 사실 자체로 실질적인 어떤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뭐 상법적으로는 그건 또 뭐 소위 말하는 자기거래라는 또 요건도 될 것이어서 그 자기거래 판단 기준도 뭐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사들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다 알아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사례를 들어서 비교적 덜 지루하시도록 한번 좀 이 배임죄가 실질적으로 그럼 회사 경영하시면서 어떻게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 시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재미가 있으셔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이게 또 사례를 만들면서도 이게 실제 제가 뭐 업무를 했던 사례를 좀 유사하게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건데, 뭐 약간의 그 예전에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에서 약간 모티브를 얻어서 사람들의 이름은 그걸 따라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박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박 사장님이 이 요식업계에서 굉장히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태원에 이제 단밤이라는 뭐 주점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이제 이제 주점이 되게 잘 돼서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 사장님이 이 주식회사 단밤이라는 가운데 있는 이제 상장회사를 상장하시고,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중간에 있는 단밤 홀딩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지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즉, 박 사장님은 이제 단밤 홀딩스의 60% 주주고, 그 단밤 홀딩스는 또 단밤을 이제 지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박 사장님이 이제 이 경영을 하시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자기하고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이 장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 회장님이 또 지배하고 있는 장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주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장가를 인수하려고 보니까 이 장가가 한 기업 가치는 한 6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절반 지분 가치는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절반 지분을 인수하려고 보니까 주식회사 단밤에는 이제 유보 자금으로는 한 150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50억은 이제 빌려야겠죠. 빌려서 이제 사야 되는데, 그 150억을 처음에는 이제 뭐 금융권이나 이렇게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차입을 하려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이제 뭐 이 금융 환경이 좀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구조를 조금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짜시냐면, 보시면 이제 숫자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요. 단밤 홀딩스가 그 전환사채,
CB를 150억 원어치를 발행해 가지고요. 증권사에다가 15% 이자를 주면서 이제 CB를 발행하고 그 CB 발행해서 들어온 150억 자금을 이제 단밤에다가 빌려주고요. 곧바로. 그러면 단밤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150억하고 그 이 CB를 통해서 조달한 150억을 합쳐서 이제 300억을 주고 장 회장님이 가진 장가 지분을 이제 51%를 취득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데 보면 근데 단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자금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증권사로부터 좀 단기 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 이제 그 자금을 사실상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 거래 직후에 사실 도래를 했고 그래서 여기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 M&A를 한 직후에 그 단밤 홀딩스나 단밤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 실제 인수한 그 회사 대상 회사인 장가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150억을 증권사에다가 150억을 주고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단밤홀딩스 CB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가가 증권사가 가지고 있던 CB를 장가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장가가 단밤홀딩스 CB를 가지고 단밤홀딩스는 또 단밤한테 이제 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 일종의 이제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 거래를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 회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 박 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LBO라는 게 있다. 이 LBO라는 거는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이 대상 회사의 돈을 빼가서 이 회사를 사는 거는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이 장 회장님이 박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을 놓고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 박 사장이 장가를 이런 방식으로 인수한 것이 이른바 LBO, 이 LBO라는 개념을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LBO라는 차입 매수라는 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냐, 요거를 한 가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 그게 LBO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 박 사장님이 뭔가 배임죄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임죄와 LBO라고 해서 이제 LBO라는 개념 자체가 또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생전 처음 듣는 단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BO라는 건 이제 영문으로는 Leveraged Buyout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저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빌려와서 자금의 대부분을 빌려와서 기업을 인수하는 건데 그럼 돈을 어떻게 빌리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 인수 대상 회사가 어떤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 인수 대상 회사, 내가 지금은 내 회사가 아닌데 곧 내가 살 그 회사의 자금을 어떤 기업 가치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LBO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는 사실 저희가 뭐 아파트를 살 때도 대부분 돈을 빌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뭐 큰 자금이 드는 걸 사는 사람은 전액 다 내 현금으로 주는 사람은 잘 없을 테니까 뭐 빌려서 사는 게 왜 문제지? 오히려 역으로 이게 왜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LBO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LBO에 해당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유형에 한해서는 실제로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처벌받은 유형이 요 담보 제공형 LBO라고 제가 밑에 적은 요 유형이고 이게 보시면 앞서 그 아까 박 사장님, 장 회장님 사례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또 요런 이게 LBO인가 하는 그 의문이 들 수 있는 건데 이 밑에 그림을 봐주시면 금융기관 인수자 이렇게 있죠. 인수자를 중심으로 봐주시면요. 그러니까 인수자가 여기 앞서 본 이제 말하자면 그 주식회사 단밤에 해당하는 입장인데 그 인수자가 주주로부터 인수 대금을 이제 주고 주식을 사는데 그 돈은 이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차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오는 거죠. 근데 인수자는 뭐 실제 돈도 거의 없고 뭐 그 크레딧도 되게 낮은 그런 신용도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은 예를 들어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인수자는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어떻게 빌리겠어요?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신용을 가져와야 될 텐데 그 신용은 이제 이 LBO는 대상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게 내가 곧 살 이 회사는 여유 자금도 많고 신용도 높으니까 여기 대상 회사 요 4번 보시면 대상 회사가 금융기관한테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 회사의 신용이나 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서 회사를 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 판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배임죄 어떤 배임죄냐면 대상회사 이사들의 배임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인수자가 이제 인수를 하고 대상회사가 내 밑에 지배된 회사가 되면 대상회사 이사들을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임 이사들은 이런 그 담보를 제공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인수를 해서 그 회사를 지배하고 나면 그 회사 이사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이사들이 금융기관에게 담보 보증 제공을 한 그 행위가 배임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리딩 케이스로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제 저희 신한 판결이라고 변호사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실제 대상 회사가 이제 대상 회사의 이름이 신한이었습니다. 뭐 신한은행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회사 이름이 신한이었는데 여기 판시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피인수 회사, 즉 그 대상 회사 신한을 말하죠. 그 신한으로서는 만약에 그 인수자가 그 금융회사로 빌린 그 주채무, 그 차입 채무가 변제가 안 되면 자기가 담보로 준 그 자산을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당연히 담보로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신한이 피인수회사인 신한이 자신의 담보를 반대급부로 제공을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회사 그 신한이라는 회사로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담보를 제공하면은 사실은 자기한테 이익도 없는데 결국 손해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해야 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배임이다라고 실제 판시가 됐고요. 이 사안에서도 또 그 세 번째 점 찍은 부분을 좀 봐주시면 실제로 그 피고인 측은 항변을 했던 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인수한 그 회사와 밑에 있는 그 신한이라는 대상 회사라는 거는 100% 모자 회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뭐 신한이 일부 좀 담보로 제공해서 그 담보로 제공해서 그 자산을 잃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손익은 결국 100% 모회사인 인수회사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왜 배임이 되냐 이런 또 저기를 했거든요. 그 디펜스를 했지만 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법원은 100% 모자 회사라고 해서 배임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단위로만 보는 거거든요. 개별 회사 단위로 그 회사의 손해가 되냐 아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신한이라는 그 대상 회사는 그냥 갑자기 그 담보로 제공한 그 자산을 잃어버린 손해만 받은 거니까 결국은 배임죄가 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그 박 사장님하고 장 회장님 사안을 보면은 이게 LBO인지 이렇게 되면서 하면은 한번 질문도 받아보고 이러면 조금 아마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의견도 여쭤보고 하면 재밌을 텐데 이게 과연 아까 본 그 LBO하고 비슷한가요? 아닌가요?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 보면은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이 단밤이라는 데는 사실은 돈이 별로 없었는데 결국은 이 나중에 그 경위가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결국 장가의 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CB 대금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뭐 LBO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LBO라는 게 넓히다 보면은 사실 모든 종류의 다 차입 매수를 다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돼서는 안 될 거라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는 원래 처음 인수할 때는 단밤 홀딩스가 이 CB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건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인수한 이후에 놓고 보니까 장가가 이 CB를 인수해가지고 그 여유 자금을 좀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수한 거다라고 또 뭐 어떤 변명을 한다면 그건 또 LBO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장가라는 기업의 그냥 통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뭐 이렇게 또 디펜스를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런 배임죄냐 아니냐, 이것도 또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박 사장님은 이제 LBO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는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장 회장님은 이건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그 신한 판결에서 한 담보 제공형 LBO하고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박 사장님 쪽에서 이제 이 디펜스를 하는 거는 뭐냐면, 앞서 이제 이 CB가 한 이율이 한 15%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 15,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15% 이자가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자산은 거의 찾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그 LBO건 뭐건 간에 나는 이 장가라는 회사가 어쨌든 150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이율이 나오는 이 CB를 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단밤이나 단밤홀딩스를 뭐 도와주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 거래는 이 장가라는 그 회사에게도 굉장히 좋은 거래였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서 본 것처럼 사실 그 대법원 판례는 사실 회사의 손해를 굉장히 또 넓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손해가 그냥 그 자금 유동성의 하락만으로도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백하게 사실 장가 입장에서는 150억만큼이 사실 주머니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국은 CB. 그리고 이 CB는 결국 자기 모회사 같은 애가 말하자면 발행한 거니까 함부로 어디다 팔기도 어렵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150억의 자금이 그냥 묶여버리는 건데 사실 그것이 뭐 15% 이율이 나오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정당한 투자 거래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서로 공방을 할 수 있는 논점을 보면 이 장 회장님 맨 마지막 논거를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좀 주장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형성해서 안정적 지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은 예.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네네. 네. 네, 거의 채팅창 활성화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작이 서툴러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회사에 끼친 손해의 원인을 합리적 경영 활동인지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타트업 혹은 기업 이사의 배임에 대한 사건 분쟁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요? 라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그 요건 두 가지가 별개의 요건이라는 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거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면은 하나의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이게 발생하는 건데 하나의 허들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무 혜택가 있었는지는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그런 행위를 설령 예를 들어서 뭐 50억에 샀던 거를 나중에 좀 비싸지면 팔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너무 급하니까 40억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럼 말하자면 10억의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당장 10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데 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당연히 합리적인 어떤 경영상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손해라는 요건은 설령 충족이 돼도 이사가 임무 혜택을 한 거는 아닌 거죠. 그건 회사를 위해서 굉장히 좀 필요한 의사결정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니까 쉽게 성립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배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지배구조도 되게 단순하고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최대 주주 딱 한 명이 100% 다 지배하고 있고 창업주를 포함한 뭐 몇몇 주요 임원진하고 그 근로자들만 있는 그런 아주 좀 단촐한 회사라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상충 자체가 상황이 조금 나올 여지가 당연히 더 적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만 넓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목적상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든지 국외든지 100%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또는 그 최대 주주가 또 약간은 다른 사업을 하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회사가 하나만 더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 회사 사이에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어느 회사를 위해서 더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한 것인지 이런 걸 놓고 이해상충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부터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를 한번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기업 이런 아주 복잡한 기업 집단에는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이 이렇게 얽혀 있겠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점점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배임죄가 좀 우려되는 것도 맞고 아까 또 질문에서 그러면 이런 형사 처벌이 얼마나 빈번하냐? 요거는 뭐 그거를 단정적으로 제가 뭐 답변 드리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눈을 이렇게 삐딱한 눈을 보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주체가 엄청 많이 있을 텐데 소수주주 투자를 받은 뭐 VC가 있으시다 그러면 소수주주들도 이제 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건 좀 유심히 볼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뭐 공정한 암스랭스로 된 게 맞나?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주주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채권자들 아니면 근데 주주나 채권자가 보기에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게 이 경영진을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계속 이 배임죄라는 이 형사범죄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가 어떤 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외부 투자자나 이런 데서는 이거 문제가 되면 이거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러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항상 이런 배임죄가 세트로 문제되는 게 형사 그 다음에 텍스 그 다음에 공정거래 이렇게가 이제 세트로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특수관계자가 어느 이 당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이익이 되게 했으면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해서 텍스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그룹 규모가 좀 더 커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 부당 지원으로 뭐 또 고발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자주 있냐라는 거는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실제 기소된 사례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저희가 들어와서 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 중에 저도 뭐 그 더 전연차 어쏘 변호사였을 때부터 배임죄 의견서를 뭐 제가 그래도 한 100개는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이 배임죄가 문제되냐는 거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면 대기업들일수록 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딱 배임이 되냐 안 되냐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러한 배임죄는 그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보통 피해자가 좀 고발에 제기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나요? 고소고발로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사실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자가 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그걸 이제 수사의 단서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제기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박 사장님, 장 회장님 사례에서도 실제 약간의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장가 지분을 51%밖에 취득을 못했잖아요. 이 실제 사례에서도 이 박 사장님은 100%를 다 사고 싶어 했는데 이 장 회장님이 도저히 나머지는 안 파신다 그래가지고 일부 지분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주로 남아 있으니까 그 회사 사정을 더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수 주주나 아니면 뭐 임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런 뭐 특수관계자 거래 이런 걸 포착해가지고 배임죄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지연이 돼서 약간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은 조금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이 박 사장님 얘기하신 거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밤 홀딩스가 주식회사 단밤을 지배하고 있고 주식회사 단밤은 또 장가를 지금 51%를 샀잖아요. 그래서 장가가 근데 또 이 CB를 인수하면 CB라는 건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CB를 장가가 단밤홀딩스 걸 인수하면 장가가 나중에 그걸 주식을 취득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그 소위 이제 순환출자를 형성하면 이 회사가 이게 아주 되게 안정적으로 되고 되게 더 좋지 않냐. 그래서 또 그 CB의 가치가 올라가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한데 사실 장 회장님은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지배구조가 안정된다라는 게 요 장가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정적인 지배를 갖추면 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박 사장님만 좋은 거지 사실 그 장가라는 그 당의 회사는 사실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회사 간의 관계에 따른 이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요 사안은 이제 뭐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실제 제가 뭐 최근에 다룬 사례인데 뭐 제가 언뜻 보기에도 이게 뭐 딱 LBO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배임 이슈는 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 조금 실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임죄와 M&A 이렇게 또 꼽아봤는데요. 뭐 LBO도 앞서 말씀드린 LBO도 M&A 한 유형이지만 M&A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식을 사든 하면서 회사를 사는 거죠. 근데 이 배임죄가 그러면 M&A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될 수 있냐라고 보면 핵심적인 질문은 그거죠. 얼마에 살 거냐? 이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인데 뭐 100억이나 어쨌든 뭐 90억, 80억에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 120억, 150억, 200억 주고 사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는 프라이스 택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그 회사를 같이 평가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평가 방법론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 회사 뭐 업종이 다르고 또 상황이 아주 잘 나가는 회사냐 아니면 곧 꼬꾸라질 회사냐 아니면 뭐 특수관계자 거래냐 아니면 뭐 회사를 거래 구조를 뭐 합병을 할 거냐 주식 인수를 할 거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너무 평가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라서 어려운 거고 통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좋은 주제죠. 그래서 이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도 손을 놓고 있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가치로 뭐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기준밖에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프랙티컬한 포인트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를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관계자하고의 주식 거래는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제3자한테 주식을 판다. 우리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 이해관계 제3자한테 팔면 그건 뭐 정당한 거래 사례가액으로 뭐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챌린지가 그렇다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챌린지가 조금 더 어렵겠지만 사실은 특수관계자 거래 뭐 대표이사 그래서 얘가 밑에 써놓은 것이 뭐 유상 감자를 한다거나 자사주를 취득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대표이사가 그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회사가 사주는 뭐 이런 거래를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아주 초기 기업은 이제 여유 자금이 그 정도로 있지 않고 사실은 그런 경우는 뭐 또 외부 투자자 뭐 동의 사항이고 그럴 테니까 그럴 사항은 아마도 크게 거의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후기 단계에서 그런 회사의 유보자금으로 자사주 같은 걸 취득하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히. 이거 회사의 여유자금을 빼돌려서 대표이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이익을 분야한 것이 아닌가. 이런 특수관계자 주식거래는 상당히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관련된 포인트로서 이 조금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법상의 가격하고 배임죄 관점에서의 가격은 사실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런 특수관계자 거래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그 상증세법, 상속세 증여세법에 보면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대 몇으로 뭐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몇 대 몇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액이 으로 그 거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세법에는 써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세법에 써 있는 대로 거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세법상 가격은 그렇게 했을 때 세무적인 더 세금이 안 나오는 가격에 불과하고, 그 거래 가격으로 했다고 해서 배임죄 관점에서 정당한 가격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배임죄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회사를 위해서 굉장히 타당한 정도의 가격이냐, 이런 좀 본질적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지, 세법상의 그 상증세법 평가 기준을 따랐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판례도 그렇게 써 있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주식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꼭지에서 너무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아서 뭐 밑에 조금 넘어가고, 그 배임죄와 경험 판단 요것도 제목 정도만 읽고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볼게요. 위법 행위는 경영 판단으로 보호되지 않음.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배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위법 행위 이 부분에서 예시를 보면, 그 당의 회사가 아주 중요한 수주를 앞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수주만 받게 되면 아무튼 회사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그 재무 담당자가 분식회계 된 그 재무제표를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이사로서는 아니 이 분식회계를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지만 그냥 그거를 결제를 해서 결국은 요 중요한 수주 거래를 따내는 게 회사를 위한 거냐, 아니면 이거 분식회계된 거를 수정하고 이거는 반려를 하는 게 어떤 회사를 위한 거냐라는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이 도덕성의 관점을 떠나서요, 이 회사를 위해서는 그 수주를 따내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럼 그렇게 경영 판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상식에 부합하게도 이제 판례는 그런 위법한 행위는 경영 판단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법리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추상적 기대만으로, 이 앞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이 거래를 하면 뭐 앞으로는 잘 될 기대가 있다라는 그런 추상적 기대만으로는 경영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또 판례도 있다는 거고, 두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상대로 배임죄를 조금 너무 길게 했네요. 제 생각에는 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빨리 스킵하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HR 분야는 죄송하지만 오늘은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아카데미가 잘 이렇게 성황리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HR 세션은 저희가 아마 한번 뭐 저희든지 다른 연사든지 아마 다루실 수 있을 걸로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HR은 다루진 않고 요 리스크 관리까지 제가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여기 뭐 그 공자님 말씀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그때 그 팀장님께서 이거 뭐지?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뭐 그러셨는데 좀 그런 얘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담배 피고 술 먹는 걸 이제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좀 큰 틀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좀 어떤 게 이제 물론 회사 경영하다 보면은 이제 크고 작은 위법,
크고 작은 분쟁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그야말로 회사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흔들 만한 큰 좀 우려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제가 뭐 살펴본 게 소비자 클레임 대응인데요. 이게 뭐 코웨이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초기 대응이 잘못돼서 말하자면 이렇게 작은 걸로 막을 거를 크게 더 그 일을 키운 이런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좀 발표를 꼭지를 잡아봤는데, 요는 법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이 니켈이 검출되는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정도의 수준의 니켈이 포함되지는 않은 정수기인데, 문제는 어쨌든 니켈 검출이 된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걸 다 리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몰래 리콜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게 되자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얼음 정수기에 좀 니켈이라는 중금속이 좀 있었다. 근데 이게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코웨이가 나중에 이제 대응을 했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렇게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형사 고발도 받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이제 좀 최근까지도 있었는데요. 민사소송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1심에서는 회사 쪽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을 위반한 것도 없고요. 니켈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만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도 입증되지 않아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인정이 됐는데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피해, 어떤 뭐 건강이나 이런 쪽의 피해가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지의무를 소비자들에게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인정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에 현재 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공자님 말씀이지만 이것도. 그래서 초기에 법률적 위험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런 고지 의무만으로도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아마도 초반에 생각을 했다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안으로 또 저희가 꼽아본 게 직장 내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사안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당의 그 사실관계로 인해서 뭐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언론 대응 같은 걸 좀 잘 못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업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고,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소비자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 뭐 굉장히 뭐 그런 반대 뭐 불매 운동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요 이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은 이제 뭐 성희롱이 발생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1년 6개월간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실을 밝힌 이제 피해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안이 문제가 돼서 실제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언론에 알려지면서 아주 심각하게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행이 아니라 실제 요 사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그 해당 그 CEO는 고의가 없다, 이런 이렇게 그 직장의 성희롱을 잘못된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는 것을 잘 막아서 그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은 그 자체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조금 뭐 내용은 한번 보시고 관점은 유사합니다. 결국은 그런 이 사안도 굉장히 유명한, 외부에 잘 알려진 사안인데, 그래서 이런 회사 대표가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안 자체가 이제 형사처벌로도 문제가 됐지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알려져서 회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지 개인정보 사례도 저희가 하나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리 부주의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일단 이상으로 그런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좀 포함을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최정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좀 따로 한번 다루려고 하는 주제 중 하나이니까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런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서 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노무 이슈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고 아주 한 1분 정도만 저희 뭐 광장과 광장 스타트업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광장에서는 2017년인가 16년인가부터 이제 스타트업 팀을 발족을 해가지고 현재 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와 저희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다른 두 분 변호사님도 스타트업 팀 소속이십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이제 뭐 광장이나 이런 좀 대형 로펌은 좀 문턱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반 다른 기업보다도 더 우호적인 어떤 요율이나 할인을 적용받아서 더 친근하고 좀 더 우호적으로 저희 그 자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 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너무 급하게 좀 후반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 확실히 이게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뭐 추가로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뭐 감사합니다. 최정 변호사님. 예,